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여의도 금투협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주제는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분석을 좀 해봤는데 코스피 수익률이 전일 미국 다우지수의 수익률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유럽발 재정 위기가 키프로스 금융 위기,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을 받겠다 이런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선물시장에서 대거 순매도를 보이니까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950선 후반까지 밀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키프로스 위기를 코스피 대형주를 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엔화는 차치하더라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위로 올라왔는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이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증시 흐름이 어떻든 또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든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나름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떤 종목이 갈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강의 먼저 들을 겁니다. 강의 들으시고 7시 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참여 방법 2가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 저희가 상담은 7시 반부터 진행이 되지만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조금 뒤에 상담 멋지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감독님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영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수요일을 책임지실 감독님은 김용준 전문가입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 때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스피가 2,000선 지지가 될 줄 알았는데 좀 무너졌죠. 네. 근데 지금 더 빠지는 분위기예요. 오늘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는데요. 예. 일단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기술적 분석들을 별로 많이 하는 쪽은 아닌데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했다고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장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탈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이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운 자리가 될 거고요. 결국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면은 이제 거꾸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또 강력한 또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면은 조금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제 중소형주 쪽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지수가 빠지는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차트를 갖고 설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올라갔을 때 다음 날도 우리나라는 올라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최근에 보니까 미국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디커플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선진국은 올라간다. 그럼 이머징 마켓은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뭘로 봐야 되냐면 엄청난 통화량을 방출한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풀었냐면 2조 5천억 불 정도를 풀었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지금 몰려 있는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결국은 뭐 장기 대출이니 기타 등등을 해갖고 최소한 1조에서 1조 5천억 유로 정도. 뭐 1조니 1조 5천억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몇천 조의 그 자금이 풀린 겁니다. 몇천 조의 자금이. 그리고 일본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풀어댔죠. 일본도 지금 뭐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발권력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엄청난 지금 얘기를 갖고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금을 안 풀었죠. 중국도 자금을 아직 안 풀었습니다. 풀 준비를 중국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풀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정말 특징은 뭐냐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한 나라는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라는 어떤 지금 중요한 특징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화량을 잘 사용해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일단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통화량을 가장 먼저 방출한 나라는 어디냐면 이제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그동안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불안했던 상황에서 최근에 엄청난 통화량을 가지고서 결국은 뭐가 잡혔냐면 고용지표가 잡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실업률은 높아요. 8%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4% 정도로 실업률을 가정을 하는데 8%라면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10%대의 어떤 실업률에서는 많이 줄여놓은 거죠. 결국 이게 통화량 방출의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또 하나의 뭔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최근에 조금 이쪽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결국 자산 시장에서는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물론 소비에서도 일정 부분 소득에서도 가처분 소득을 결정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고용이 늘어나면 회사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구조 안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살려고 하면 결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비가 개선돼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가처분 구조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나온다면은 미국의 통화량 방출에 대한 분명한 효과들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고 이쪽에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크게 뭐를 보셔야 되냐면 아직까지도 재정 지출 감축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나중에 뒤로 돌아올 때는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자금을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자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의 향후 미국장의 추가적인 상승 방향보다는 결국 안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향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쪽 선진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재정 지출 삭감한 합의 여부와 양쪽 완화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통화량을 더 늘리진 못할 거예요. 통화량을 더 늘리진 못하는데 통화량이 흡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화량을 줄여간다는 거. 결국 통화량을 줄여간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얘기겠죠.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경기는 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양쪽 완화의 지속 얘기, 결국 이거를 계속 결정하는 게 이제 FOMC죠. FOMC에서 과연 어떤 방향을 결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지 향후 전체적인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의 방향이 좀 보일 거고요. 예,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딱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2조 5천억 정도. 올해 2013년도에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2조 한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뱅가드라는 펀드에서의 벤치마킹 지수.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어떤 기준 지수가 예전에는 MSCI 지수에서 이제 바뀌었죠.
FTS인가요? 하여튼 이 지수로 지금 바뀌면서 뭔가 얘네들 그 펀드에 담아야 될 물량의 방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에 매도가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분명한 거는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안 사고 있다는 얘기죠. 안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 집계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 정도를 들어왔어요. 7천억 정도를.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7천억 정도 들어왔고 국내 기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가 들어왔냐면 3,9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4천억 가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조 1천억 정도로 지금 산 거예요. 근데 시장 규모가 10배 차이가 나는 쪽이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거꾸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의 지금 매수 규모는 10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단기 펀드가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 펀드가 아니고 중장기 펀드고 미국계 중장기 펀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유럽계 펀드 아니고요. 중국계 펀드 아니고 미국계 장기 펀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쪽에서. 근데 강세 배경을 좀 뒤져보니까 FN 가이드 기준 국내 코스닥 상위 117개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47% 정도 상승, 순이익 55%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번 거보다 50% 이상 더 번다는 얘기예요. 실적 측면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강세 배경, 수급적인 배경과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가미가 된 상태에서 지금 중소형주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짧게 들어왔다가 확 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에 따라서 매도 규모가 달라지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 정도 사놨으면은 이거를 팔려고 그러면 받아줘야 될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만큼 올려놓고서 이만큼 지금 퍼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많이 키워야지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당장 팔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대형주는 좀 잊어버리고 중소형주 보자. 중소형주를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이제 코스닥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러한 강세 배경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세는 미국계 중장기 펀드가 이끄는 중소형주 쪽의 장세이고 이런 거는 지금 뭐 한 달 끝나냐 두 달 끝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언제 정도 멈출 걸로 예상이 되냐면 4월이면 배당 시즌입니다. 그럼 배당금이 유입되게 되면 대부분 반 정도는 주식을 사고요. 반 정도는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든요. 아마 4월부터는 수급 개선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 기준으로는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래소 1900 보자. 많이 가봐야 올해 연말까지 2300 넘기 힘들 거다. 요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900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수 무시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올라올 때 2050에서 2080 정도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황의 변동은 없다. 다만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향후 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김용준 전문가만의 주식시장 비유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2조 정도를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체감적으로는 10조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앞으로 중소형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 낼 종목이 아니더라도 향후의 미래 가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강의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이제 제가 이제 주가 시작되면은 종목을 준비할 수가 없어갖고 대부분 이제 주말에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꼭 주말에 준비를 해놓으면은 좀 많이 올라가요. 누가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종목 얘기할지를.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늘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 때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밀렸을 때 사 들어가야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좋은 종목이죠, 이제는. 차트로 보면 좋은 종목이지만 이건 예전에 바닥권에서부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좋은 종목이었는데 주가 반영을 못했던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종목은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쪽의 업체다. 그러면 이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P&E 솔루션 그러면 딴 거는 기억을 못 하시고요. 2차 전지 관련 주래. 근데 그럼 2차 전지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과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에 경쟁력이 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후공정 관련 장비다. 2차 전지라는 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안에는 전해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리막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양극물질과 음극물질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물질을 서로 섞어주는 역할에서 분리막을 통해서 전해질로 섞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쫙 몰려가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고 서로 섞이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전공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나머지 뒷부분들에서 진행되는 거를 후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후공정에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충방전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전이 되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충전기로 대부분 쓰는 거고요. 처음에 모든 이 전공정이 끝나서 2차 전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정기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한 방전과 충전 과정을 한번 통해서 여기에다 전기적 성격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충방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살 때 처음에 보면은 배터리가 100% 충전은 안 돼 있죠. 100% 충전은 안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완전히 방전을 시켰다가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충전을 100% 안 시키는 게 이 회사의 원가 구조에서 전기료라는 게 들기 때문에 100% 충전시키면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적 성격을 띌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충전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차 전지를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충방전 시스템 쪽에서는 소형 쪽과 중대형 쪽. 근데 지금은 해봐야 뭐 하는 거냐면 핸드폰 배터리 만드는 게 전부죠. 핸드폰 배터리를 만드는 게 전부인데 앞으로는 중대형 충방전 시스템이 되면은 이쪽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커질 거다. 아직은 이쪽 시장이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중대형 전기차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전원 공급 장치, 뭐 ESS,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라 전력 저장 장치죠.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쪽의 응용 분야인데 일단은 충방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이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충전 인프라 쪽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쪽. 사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전기차에 대한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선 충전을 할 거냐, 원격으로 쏠 거냐, 아니면 배터리를 바꿔 갈 거냐.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전기차를 가지고 가면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가지고 딴 걸로 해주던가, 아니면 갖다 꽂아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꽂아놓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최소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충전 시스템을 갈 거냐. 근데 이쪽에서 지금 급속 충전에 대한 관련한 기술을 그래도 이제 가장 앞서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전과 연계해서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이 거의 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충전 관련 인프라 구축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관련된 지금 그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보시는 거고, 한국전력하고 지금 제주도 쪽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완전히 시범 단지로 해가지고 이쪽 안에서는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을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축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를 서울과 대전 간을 연결하는 충전 인프라를 지금 구축해놨습니다. 한전 본사에서부터 대덕 연구단지까지 대전 전력연구원까지 있는 상태에서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지금 이쪽에서 만든 충전 인프라 폼이 지금 표준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납품이 시작됐고요. 이쪽 관련해서요. 일본의 납품이 시작됐고 그리고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중국 쪽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뭐 중국 쪽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구축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에서도 일부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쪽의 기술은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알찬 기업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갖고 있는 쪽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전기, 자동차, 전장품. 전기 관련한 기술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전력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 전장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BMS라든지 배터리팩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냐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이 배터리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모비스나 만들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술력이 지금 많이 앞서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쪽은 P&E솔루션은 2차 전지 만약에 개화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그리고 사실 굉장히 기업이 깨끗해요. 굉장히 기업이 깨끗하고 경영진들도 경영 마인드가 좋다라는 쪽에서의 사실 기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기술력들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비이고 이거는 두산중공업 이런 데에다 납품을 하는 게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는 쉽게 납품하는 쪽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원자력, 화력, 수력해서 그러니까 발전기의 전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비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기술 개발이 끝나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했던 것들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이미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사실은 아직까지 해왔던 모든 기업 환경들은 이제 초기 국면이에요. 초기 국면인데 이제 갖다 붙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무슨 껍데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을 좀 볼게요. 기업이라는 건 실적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2009년도에 매출 220억에 영업이익을 한 요 정도, 한 이 정도 냈는데 2010년도에 380억,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한 50% 정도 이상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52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성장을 했고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신규 상장되면서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에 성장이 정체돼 버렸어요. 매년 50% 이상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회사가 결국은 작년에 매출 527억이 올해 매출 475억. 작년에 영업이익을 64억 정도를 냈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50억.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실적도 떨어졌고 매출도 떨어졌던 거죠. 근데 떨어졌던 게 얘네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시지만은 2차 전지가 중대형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글로벌 경기 상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됐던 거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체됐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쪽은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납품이 되냐면 지금 공격적인 어떤 본격적인 투자가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가는 대부분의 장비는 테스트용 장비 수준입니다. 테스트용 장비 수준에서의 이 정도 실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중대형 전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양산의 구조가 들어간다. 지금 이제 예상치는 대충 언제 정도로 보냐면 201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2차 전지 시장이 중대형 쪽으로 본격적으로 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지금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테스트 장비가 양산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붙는 과정들이죠.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제 시작했죠. 충전 인프라 이제 시작했고 검토 단계입니다. 이거 시작되고 일본에 납품되고 중국에 납품되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상당히 가세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작되는 관련 전장품들 납품 시작되게 되면 상당히 클 거고 아까 전원 공급 장치는 이제 납품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 쪽인데 아직은 소형화 단계죠. 2차 전지 자체가.
근데 중대형으로 진행되면서 전기차라든지 이쪽이 터지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기껏 해봐야 매출이 이제 5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향후 규모는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SS라는 게 이제 전력 저장 장치인데 이 전력 저장 장치 시장 자체의 규모도 만약에 시장이 개화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전력난,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때 전력에 대한 비상 체제. 그러면 이 안정적인 전력 저장 장치가 있다면은 전력을 좀 주로 안 쓰는 낮에 한가한 시간대 아니면 아침에 이런 시간대 아니면 우리가 취침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해놨다가 모자랄 때 그걸 갖다가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아직 이쪽 시장이 결국 이쪽에 대한 투자 회사 결정들은 에너지 업체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결국 한전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한전도 계속적으로 그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쪽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중대형 쪽의 지금 시장은 아마도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미리 납품이 좀 시작돼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좀 눈에 안 띄었던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작년에 올라와서 9,000원, 9,500원 정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떤 패턴들이냐면 항상 바로 꺾어져서 못 움직이다가 그 악성 매물들 다 소화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못 팔던 사람들이 이제 상장되면은 어쨌든 마음 놓고 뭐 하한가에 팔든지 어떠든지 빠르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2012년도에는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정체됐거나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 기업이 그러니까 주가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그 영업이나 어떤 활동들이 이제 시작도 안 된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올랐다고 지금 급등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는 매매 시점을 잡는 거는 이 정도 올라와서 확인이 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메이저들이 이제는 이 주가가 자기 주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취매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올 때 이때 하단을 잡고서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시점이 우리가 노리는 사실은 급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종목을 추적한다. 추적하는 게 이런 종목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매 시점을 잡을 때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의 시점을 갖고 이제 이 종목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시장 중대형 쪽으로 개화되는 게 결정적인 모멘텀이라면 이제 됐다 이거죠. 그런 것들 대충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고 이게 올라왔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쪽에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다. 뭐 이런 쪽에서 방향을 좀 보시는 거고요. 그럼 타이밍을 봐야 되고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되고 타이밍을 잘 보시고서 기다리시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차 전지 관련주 작지만 알찬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PN솔루션 가치주 발굴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전화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유언컴택 1,500원에 매수했고요. 예.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1,500원에 20% 유언 컴택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예, 언제쯤 사신 거예요? 이게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되셨어요? 네네. 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면 손절가는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유언 컴택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아, 그거는 얘기 있어. 문자가 와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매수하게 됐어요. 매수하게 됐어요. 예. 어떤 전문가의 추천이었군요. 네. 예, 시청자님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네네. 유언 컴택 말고 다른 종목들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예, 수익이 좀 난 것도 있고, 좀 예. 손해본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지금 포트에서 가장 복병인 게 유언 컴택이시군요. 예, 유흥컴택도 진단받고 싶고, 예. 예, 제가 대한전선도 좀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한전선은 얼마에 사셨어요? 대한전선은 5,4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유언 컴택을 봐드릴 거고요. 네, 혹시 네. 전문가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대한전선도 살짝이라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전화 감사합니다.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김용주 전문가님. 유언컴택하고 비슷한 종목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회사를 좀 아셔야 되니까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하고 유언컴택은 비슷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화학 물질이나 소재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이제 E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핸드폰 쪽의 그 소재 쪽, 아니면은 LED 쪽의 소재 쪽, 뭐 합성수지의 소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화학 소재를 이용해서 뭔가 영역들을 좀 확대하면서 사실은 예전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좋아졌는데 두 가지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는 지금 두 가지라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1,500원에 사신 거면 요 가격에서 지금 사신 건데 결국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요 가격 안 무너지고 지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기관들이 쏟아버린 거죠. 근데 기관들이 쏟아붓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자회사의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집계로 해갖고 IFRS 기준으로 하면은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본회사인 이 회사의 유언컴택의 자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실적은 올해 지금 17억 정도 마이너스가 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게 기관들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기관들이 지금 손절매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상승한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종목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는지 파악하기 좀 어렵겠지만 특정 펀드에서 중소형주만 집중적으로 모으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겠다고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회사 자체의 실적과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빠져나가겠다라고 해서 거의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손절가는 얼마냐면 이미 손절가는 지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들어가셨다가 이탈하면 바로 꺾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손절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셔야 될 때입니다.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그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반등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기관의 매도가 멈춰야 된다. 기관의 매도가 멈추는 걸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시 꺾어서 이거 지금 매물량 흔들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꺾은 거예요. 꺾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등이 제한되고 재차 하락 쪽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만약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근데 결국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은 원래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아마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늘어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잠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솔브레인도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련 쪽의 어떤 묶음에서 이 종목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일단 차익 실현 쪽 그리고 나서 지금 지루한 행보가 됐고 앞부분에서 한번 꺾었죠. 이쪽도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역으로 솔브레인을 갖고 이 종목을 해석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런 쪽의 방향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께서 종목 하나 더 주셨는데요. 혹시 대한전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한전선은 지금 이제 아마 대부분들 일반인들이 좀 많이 걸렸을 종목입니다. 예, 54,000원에 사셨다고. 5,400원이요? 5,040원. 예, 5,400원인데 이게 결국은 감자하고 증자하고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이죠.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뭐를 하냐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조조정해서 올라가면 대박이겠지라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되면 채권단의 물량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채권단의 물량들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일단 감자를 한번 해놓고 자기들 채권을 출자 전환 형태로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가격은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인 하는 사업이 좀 좋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예전에 이 대한전선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망가진 케이스였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부채 구조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됐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하는데 이 정비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당장 시세는 안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부터 한 통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후성인데 후성을 4,800원에 40% 들고 계시거든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예. 이제 후성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전해질 쪽에서는 최고의 그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제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굉장한 라인 증설을 통해서 지금 그 증설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2차 전지 시장이 늦어지면서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나빴던 거죠. 여기 이날이 뭐냐면 이제 이날이 저거 펀드죠. 그 녹색 펀드 인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장에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때 기관들이 거의 100만 주 이상을 퍼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본격적인 턴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실적이 확인돼야 돼요. 실적이 확인된다는 건 결국 관련 쪽에 납품이 본격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도 돌아 나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못 돌아 나오는 쪽이 있는 게 결국은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물질을 만드는 어떤 화학 관련 쪽, 그리고 전해질 쪽, 이런 쪽의 종목 쪽의 소재 쪽은 아직 못 돌아온다는 건 결국 아직 이쪽이 2차 전지 시장이 아직은 조금 빠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사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가격을 주면 한번 접어놓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요. 동국제강 봐드립니다. 18,000원의 비중이 60%시고요. 보유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전망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철강 쪽은 보시면 이제
철강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철강주가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건설이 잘 돼야 되겠죠. 건설 쪽이 잘 돼야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아니면 배를 많이 만든다거나요. 결국 이쪽에 사용을 많이 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특히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서도 이 배 쪽과 관련된 조선 쪽과 관련된 쪽의 철강이고 이쪽의 업황이 턴하기 전까지는 실적의 개선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자산 가치 대비 보통 이제 우리가 PB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PBR 1 미만이면 저평가다. 최소한 자산 가치는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가치가 자산 가치를 점점 깎아먹게 되면 자산 가치에 대한 저평가 국면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동국제강이 지금 크게 돌아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업종 쪽에서도 지금 그 동국제강이 사용하는 이런 철강 쪽의 어떤 방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해양 플랜트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후육관광 쪽의 업체들이 지금 반사이익을 얻는 쪽이고 이쪽에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좀 어렵다. 결국 이제 빠질 만큼은 빠졌다 이거죠. 횡보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손실폭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 비중을 줄인 걸 갖고 다른 쪽 가서 좀 수익을 내셔서 손실을 좀 만회해가지고 이 종목은 좀 빠져나와야 되고 뭐 올해 특별한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선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쪽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은 나타나겠지만 근본적인 업황이 턴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뭐 철강주도 전반적인 얘기들이 계속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쪽에서의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주당 순자산가치 PBR이 0.3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길게 업황을 봤을 때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다. 동국제강 진단해드렸습니다. 그럼 잘 정리를 해보시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제일모직이 상담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풀어드릴게요. 이분 역시 지금 손실입니다. 제일모직 10만 6천 원에 35%시고요.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4267님께서 주셨어요. 예. 이제 제일모직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의류 쪽으로 좀 분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의류 쪽으로 분류가 안 되고 이쪽은 이제 그 IT 부품 쪽으로 해갖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구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 그쪽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들은 굉장히 들쑥날쑥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 회사는 지금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IT 부품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형주가 힘을 쓰는 장이 아니고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이고 지수가 위쪽으로 크게 뻗어나가기 어렵다면은 결국 우리 쪽에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만약에 물량을 줄인다면 삼성 펀드에서 만약에 물량을 줄인다면 삼성전자를 줄이기보다는 그 밑에 급에서 물량을 줄인다면 그런 쪽에서 더욱더 수급 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사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선입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탈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떨어진다고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방어선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고 여기서 올려치면은 좀 기다리는데 그렇다고 반등의 목표치도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보니까 내일이라도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일제히 좀 빠졌는데요. 그중에서 HMC 투자증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71님께서 13,9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신 이유를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쪽 그 퇴직금이 다 HMC 투자증권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증권주의 수입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IB 투자라고 해갖고, 증권회사가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매매 수수료가 25%,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자금 갖고 운영해서 몇 프로, 그리고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게 장기적인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실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해치펀드죠. 해치펀드인데 지금 HMC 투자증권은 작은 규모로 봤을 때 해치펀드의 규모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증권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그때 그 뭐 적립펀드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IB 투자 쪽의 어떤 투자 전문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뭐 골드만삭스니 뭐니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은행들 설립을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증권회사 수익 구조 보시죠. 뭐냐면 증권회사 수익 구조 이제 거의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매매 수수료죠. 근데 매매 수수료인데 지금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매매 수수료가 싼 데를 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증권회사 수수료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이때 올라와 준 게 고마운 거죠. 이때 올라와 준 게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은행주도 역시 큰 매력은 없지만 증권주 역시도 별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얼마에 들어가셨다고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손실이 없다면 정리를 하시고 딴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뷰웍스 볼 텐데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8818님께서 23,300원에 45% 들고 계시다고요? 네, 짧게 볼게요. 예. 지금 뷰웍스가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괜찮았던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올라왔던 거죠.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뷰웍스가 여기까지 올라올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그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이때 계속 말씀드린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 바이오, 바카라가 움직일 때 오버슈팅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조정받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해서 못판 물량들 잔여 물량 정리하려고 일시적으로 당겼다가 다시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이 나셨다면 일단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사례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무리 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올렸다가 한 번 더 올려쳤다가 지금 급락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관련된 1세대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주식주 스트라이크 수요일을 책임지는 김용준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었는데요. 봄을 시샘하듯 날씨는 여전히 춥기만 합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 하루빨리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